문명이 출현하기 이전에 아주 옛날부터 인간은 다른 집단으로부터 재화를 약탈하고 착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싸움에서 이겨놓고도 딱히 약탈할 재화가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럴 때 승자들은 뭘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노동력입니다. 사람이 팔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재화는 바로 노동 그 자체니까요. 이처럼 자신의 의지에 반해 타인의 소유물이 되고 강제 노동에 내몰린 사람들을 노예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명의 발전에 가속도가 붙으며 역설적이게도 이런 착취 구조는 지역과 지역, 종족과 종족 간의 장대한 악연으로 고착화됐죠. 전 세계의 바다로 팽창하던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노예를 사냥하고 구매하면서 수많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강제로 대서양을 건넜고 그 상흔은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노예 무역이라는 인류사 최대의 흑역사는 어떻게 시작되고 종식됐을까요? 지식해적단과 함께 알아봅니다. 카를 마르크스는 인류의 역사가 원시적 공산주의 사회로부터 시작해서 고대 노예제 사회를 거쳐 중세의 농노제 사회로 그리고 근대의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전적인 시대 구분 방식과는 상반되게도 노예제도는 사실 없어지기는커녕 중세 시기에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대에 들어서면서는 대서양 노예무역이라는 거대한 산업이 됐죠. 노예무역, 노예노동은 근대 유럽의 패권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어요.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중세에는 기독교가 확고하게 정착해서 노예로 만들 사람이 없었던 데다 장원에 예속된 농민들인 농노가 경제활동의 중추였기 때문에 노예가 없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장원 경제보다 상업 도시국가들이 발달했던 지중해 연안 지역, 특히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중세에도 노예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일단 같은 기독교인은 노예로 못 부리지만 지중해는 건너편이 바로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이교도들 데려와서 섬노예로 쓰면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처럼 중세 이후의 지중해에서는 기독교도와 무슬림들 간에 서로를 노예로 잡아 팔아먹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특히나 기독교 왕국들과 이슬람 세력의 전쟁이 끊이지 않던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사로잡은 무슬림 포로들을 이탈리아로 팔아먹는 게 쏠쏠한 돈벌이 수단이었고, 북아프리카의 바르바리 해적들은 유럽의 지중해 해안을 습격해서 납치한 기독교인들을 각지의 이슬람 지역에다 노예로 팔아먹는 게 아예 본업일 정도였죠. 또 하나의 맛집은 흑해 연안이었는데요. 이쪽은 튀르크계 무슬림과 슬라브계 기독교도들이 서로 납치해다가 팔아먹었기 때문에 기독교와 이슬람 양측에서 흑해 노예들을 그렇게나 많이 수입했습니다. 이쪽의 노예들은 주로 여자 노예들의 수요가 많았다고 하는데, 오스만 제국의 하렘에 공급되는 여자들 중 다수가 이 흑해 출신의 슬라브족 노예였다는 건 유명하고,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에서도 튀르크계 여자 노예들을 사다가 귀족들의 시녀로 썼다고 해요. 1415년 이베리아 반도의 기독교 왕국 포르투갈이 모로코 해안의 세우타를 점령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벌어졌던 기독교와 이슬람의 멸망전, 레콘키스타가 막판으로 돌입하고 북아프리카에 대한 기독교 세력의 반격이 시작되는 듯 보였죠. 그런데 포르투갈 인마들 동쪽으로 안 가고 남쪽으로 가네? 이슬람 애들이 인도양과 지중해 사이에 자리 잡고 인도의 무역품과 향신료를 독점해서 돈을 버는데, 우리가 인도까지 직접 찾아가 향신료를 수입해서 얘네들한테 큰 타격을 주겠다 이거였어요. 그렇게 인도까지 가는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끝을 찾아 탐험을 계속하는데, 수십 년을 트라이 해봐도 인도로 가는 길은 없고 사막밖에 안 나와. 거기다 사람이 살긴 사는데 웬 변변찮은 원시 국가들 뿐이어서 향신료나 비단 같은 것도 없어. 그래서 되는 대로 일단 떼에다가 팔기 시작한 게 바로 금과 상아 그리고 노예였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있어서 금이나 상아는 유럽인들한테만큼 귀하지 않아서 포르투갈인들이 가져온 식량이나 유리구슬, 철로 만든 각종 도구들이랑 쉽게 바꿔줬거든요. 게다가 이 지역은 식량 생산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전쟁으로 잡히는 포로들을 그냥 이슬람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익숙했고요. 황금해안, 상하해안, 노예해안 같은 이름도 이런 이유 때문에 생겼습니다. 처음에 포르투갈인들은 노예해안에서 노예를
사다가 황금 해안에 팔고 그 노동력으로 캐낸 금을 사다가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연안 노예 무역을 했어요. 그러던 중 에스파냐가 카리브해와 멕시코를,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돈 주고 사올 만한 변변한 무역품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원주민들을 데려다가 금이나 은을 캐도록 강제 노동을 시켰는데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워낙에 먼 바다 사이에 격리되어 살아온 바람에 면역력이 없네. 유럽인들이랑 접촉하면 천연두나 흑사병에 걸려서 자꾸 픽픽 죽어. 멕시코에서는 아스텍 제국 시대 2,500만이었던 인구가 겨우 100여 년 만에 100만 명으로 줄었고, 페루에서는 잉카 제국 시대 1,000만 명이었던 인구가 마찬가지로 100년도 안 돼 130만 명이 됐습니다. 열대 기후에 익숙하고 병도 안 걸리는 공짜 노동력이 없을까? 그렇게 유럽인들은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노예들을 긁어 모아 아메리카로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양을 오가는 노다지 사업, 대서양 노예 무역의 시작이었죠. 그리스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는 받았거든요. 보통 집 안에서 일을 했고 재산도 모을 수 있었으며 주인이 덕을 베풀면 자유인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근대의 아프리카인 노예들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 그냥 생체 로봇들이었습니다. 보통 성인이 되기 전에 10대 소년들을 데려와서 죽을 때까지 부려먹었기 때문에 20대 초중반에 죽는 게 일반적이었고, 끊임없이 새로 사와야 하는 소모품 취급을 받았죠. 이렇게 데려온 아프리카 노예들을 데리고 유럽인들은 플랜테이션 농업을 시작했습니다. 커피나 코코아, 사탕수수 같이 유럽에서는 자라지 않는 상품 작물들을 대량으로 심어서 재배하고 수출하는 이른바 대농장을 경영하는 거였어요. 이런 작물들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고된 노동이 필요한데 본토의 유럽인들한테 이런 일 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삼각무역이라고 불리는 무서울 정도로 효율적인 무역 시스템이 자리 잡았습니다. 유럽에서 독한 술이나 면직물, 무기 같은 물건들을 싣고 아프리카로 가서 노예와 교환, 이번엔 아메리카로 가서 이 노예들을 플랜테이션 작물과 바꾼 뒤 유럽으로 되돌아가서 파는 방식이었죠. 이 삼각무역을 만들어낸 건 당연하게도 포르투갈인들이었습니다. 토르데시아스 조약에 따르면 브라질과 아프리카는 포르투갈의 영역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나중에는 에스파냐 식민지에서도 허가장을 발부해서 외국 상인들에게서 노예를 구입, 네덜란드와 영국, 프랑스 등 후발주자들까지 뛰어들면서 삼각무역은 필승 전략이 됐습니다. 이후에 토르데시아스 조약이 유명무실해지고 너도 나도 아메리카의 자체적인 식민지와 사탕수수 농장들을 건설하면서부터는 다들 자체적으로 노예 무역을 돌리고 거점과 요새를 사이에 두고 전투가 일어나기도 했죠. 한편 흔한 오해와는 다르게 아프리카의 크고 작은 현지 세력들 역시 이 노예 무역을 유치하기 위해 노예 상인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한 공범이었습니다. 유럽인들에게 팔아먹을 노예를 얻기 위해 국가 간, 부족 간의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덕분에 노예 상인들은 해안가에 배를 정박해둔 채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노예들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대서양 노예 무역이라는 현상이 한 대륙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 자체를 어그러뜨렸던 거죠. 1700년대가 되면 아예 노예선이라는 물건까지 등장합니다. 아메리카의 대농장들이 우후죽순 증가하면서 노예의 수요도 정점을 찍었거든요. 이제는 그냥 가는 길에 아프리카 들러서 노예까지 사가는 삼각무역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노예만을 공급하기 위한 무역이 일반화되고 노예 셔틀까지 필요해졌던 겁니다. 노예선은 한 번에 최대한 많은 노예를 짓기 위해 만들어진 무섭도록 효율적인 물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길이 약 30m 남짓 혹은 8m 남짓 되는 크기로 갑판 밑에 두어 개 층의 하갑판과 선반들이 있어 노예들을 조밀하게 눕혀서 적재하는 인간 화물선이었지요. 노예 상인들은 노예들의 손목과 발목을 쇠사슬로 결박한 뒤 이처럼 제대로 일어설 수조차 없는 공간에다 우겨넣고 수개월간 항해했는데요. 노예들은 하루 두 끼 식사를 할 때와 몸을 씻을 때 그리고 춤을 추는 시간에만 갑판 위로 올라와서 햇빛과 바람을 쐴 수 있었습니다. 습하고 어둡고 더러운 곳에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 병 걸리니까 알아서 춤이라도 추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노예들이 강제로 춤을 추는 동안 선원들은 바리케이드 뒤에 숨어 혹시 모를 노예 반란에 대비해 총을 겨눈 채로 이 춤을 구경했죠. 1500년대 대항해 시대의 시작으로부터 1800년대 말까지 약
1300만 명에 이르는 아프리카인들이 이런 끔찍한 이동식 감옥에 실려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가장 많은 노예가 수출된 건 오늘날 콩고와 가봉, 앙골라 등이 위치한 중앙아프리카, 가장 많이 수입한 건 브라질로 역시나 노예 무역의 원조인 포르투갈의 영향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세네갈, 감비아 같은 영국령, 프랑스령의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많은 노예가 수출돼서 카리브해와 북아메리카 동부로 향했고요. 한편 일부 노예들은 유럽 본토로까지 수출됐는데요. 포르투갈의 리스보아나 영국의 런던, 리버풀, 프랑스의 낭트 같은 곳들이 대표적인 노예 무역항으로 이렇게 유럽 땅으로 들어온 노예들은 귀족이나 자본가들의 시중을 드는 가사 노예로 부려졌습니다. 아메리카의 플랜테이션 농장보다는 나은 운명이었지만 자유가 없는 몸인 건 똑같았고 간혹 운 좋게 자유를 얻거나 흑백 혼혈로 자손을 잇게 되더라도 엄청난 인종차별에 시달려야만 했죠. 18세기 노예 무역이 절정을 이루던 시대에 비로소 이것을 멈추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이토록 비인간적인 행위가 수백 년에 걸쳐 계속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두 세계가 유리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나고 자라 그곳에서 죽는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먹는 설탕이나 커피, 코코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따위 알 바 아니잖아요. 때문에 제국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는 지식인들, 그리고 국가 주도의 폭력을 반대하는 일부 개신교 지파들을 중심으로 노예 반대론자들이 속속 등장했고 마침내 1780년대에는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성된 노예제 폐지 단체들은 영국 등 유럽 본토의 보통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서양 건너편에서 벌어지는 노예 무역과 노예 노동의 잔인한 실체를 알리는 활동을 벌였죠. 아프리카인들 스스로도 자유를 찾기 위한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노예와 노예 출신 유색인종이 인구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던 아이티에서 프랑스에 대항하는 혁명이 일어나 역사상 최초의 흑인 공화국이 세워진 거예요. 이처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에 유럽 내의 노예제 폐지 운동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결국 1807년 영국에서 노예 무역의 불법화, 자메이카의 노예 반란을 기점으로 1833년에는 결국 전 세계의 영국 영토에서 노예제 자체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어요. 영국의 재해권과 국력에 압박을 받은 여타 유럽 국가들도 속속 노예 무역을 불법화할 수밖에 없게 됐고, 적어도 바다를 통해서는 더 이상 새로운 노예를 끌고 올 수 없게 된 수많은 국가들과 식민지에서 1800년대 내내 노예제는 서서히 도태되어 사라져갔습니다. 아메리카의 신생 국가들인 미국과 브라질, 에스파냐의 식민지인 쿠바 등지에서는 자국 내에 이미 존재하던 노예들에게 자식을 낳게 하여 어떻게든 노예제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 남부는 아직 대규모 노예 노동력이 필요한 담배나 목화 농사가 주 수입원이었고, 브라질은 사탕수수보다 더 이득이 큰 커피 농사가 흥하면서 노예 수요가 꾸준했거든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 노예제를 둘러싼 갈등 때문에 결국 남북 전쟁이 발생, 노예제 폐지를 주장했던 북부군의 승리로 1865년 공식적으로 노예제가 폐지됐고, 브라질에서는 1888년 마지막 황제였던 페드루 2세의 개혁으로 노예제가 폐지됐습니다. 쿠바처럼 불법적인 노예 무역과 노예제를 이어가고 있던 카리브해의 섬나라들도 영국 해군의 참교육에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노예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처럼 대서양 노예 무역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한 페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노예제의 폐지 이후로도 아메리카 대륙의 많은 국가에서 아프리카계 인구들은 심각한 인종차별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야 했고, 지금까지도 유럽계 인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놓여 있죠. 또한 대서양 노예 무역은 300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한 대륙의 발전을 정체시키고 다른 한 대륙의 거주민들을 아예 교체해버린 대규모 인구 이동 현상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메이카나 아이티, 바베이도스 같은 카리브해의 섬나라들은 아예 90% 이상이 아프리카계라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라고 착각하기도 할 정도예요. 다음 기회에는 이번 영상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노예제 폐지 운동의 이모저모, 그리고 각 국가들에서 일어났던 인종차별과 민권운동의 역사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